교수 사모님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냐고요? 제 사람의 격이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가방의 가격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명함에 적힌 남편의 직업일까요? 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참기름을 짜고 고춧가루를 빻으며 살아온 서울 경동시장의 터줏대감 방앗간 김여사입니다. 제 손톱 밑에는 늘 검은 깨가 박혀 있고 옷에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고소하고도 비릿한 기름 냄새가 납니다. 반면 제 며느리가 될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안사돈 되실 분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대학 교수 사모님이십니다. 그녀에게서는 늘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나 맡을 법한 우아하고 독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기름 냄새와 향수 냄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 두세 개가 충돌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모멸스럽고도 잊지 못할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짐했습니다. 저 고상한 향수 냄새가 내 기름 냄새 앞에 납작 엎드리는 꼴을 기필코 보고야 말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아들의 상견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들 준호는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아비 없이 방앗간 기름 냄새 맡으며 컸어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자라 대기업에 들어간 녀석입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아가씨는 참 곱더군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은 상견례 전날부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처가댁이 꽤나 보수적이고 격식을 따지는 집안이라며 어머니가 입고 갈 옷이며 말투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평생 몸빼 바지만 입던 제게는 갑옷처럼 불편한 옷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광대 노르신들 못하겠나 싶어 꾹 참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밥값이 제 방앗간 참기름 10병 값은 좋게 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화장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부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촌스러운 사투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입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5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은 은퇴 안경을 쓴 점잖은 노신사였고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야말로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지요. 그런데 안사돈은 제 손을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거친 손마디와 손톱 밑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던 고춧가루 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안사돈은 아주 느릿하게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은 듯 손끝만 살짝 갖다 대고는 이내 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물티슈로 손을 꼼꼼하게 닦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안사돈의 교양 있는 무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 맛을 평한다는 핑계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이 집간이 좀 세네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집 양반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잘 못 드시거든요. 평생 학교 식당이나 집밥만 드셔서 바깥 음식에 익숙한 분들은 맛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바깥 음식에 익숙한 분들, 그것은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말아먹는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갈비찜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혼수로 넘어가자 안사돈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거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생략한다잖아요. 그리고 사부인께서 혼자 장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 푼돈 모아서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해야죠. 그냥 저희 수준에 맞춰서 흉내만 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격식 안 맞는 예단 받으면 처리하기도 곤란하거든요. 푼돈, 처리하기 곤란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방앗간에서 10년, 20년 모은 제 돈을 그녀는 시장통 푼돈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가려던 현금 예단과 폐물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얼굴이 붉어져서 한마디 하려는 것을 제가 식탁 밑으로 발을 툭 차서 말렸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붉히면 결국 내 아들 결혼식에 재를 뿌리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고 장사만 하느라 뭘 알겠습니까? 사부인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자 안사돈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녀를 대하듯 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어디 호텔로 해야 한다. 하객 수준을 맞춰야 하니 제 쪽 하객은 시장 사람들은 좀 자제해 달라 옷은 한복 말고 양장을 입어라.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아들을 잘 키워서 사돈이 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운 좋게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 자기네 집안과 엮이게 된 격 떨어지는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푼돈이라 비웃었던 제 돈의 진짜 액수를 말입니다.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참기름을 짜서 번 돈으로 경동시장 상가 5채를 샀고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는 소위 큰손이라는 사실을요.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명품 원피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브랜드 매장을 통째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상견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가난하고 무식한 방앗간 아줌마 연기를 했습니다. 계산서를 집어든 아들을 말리고 제 낡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계산하는 것을 보며 짐짓 놀란 척했지만 그래, 밥값이라도 내가 내라는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사돈 내외는 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먼저 가라. 나는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괜찮다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화려한 강남 거리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을 관리해주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요. 이번에 강남 2호 건물 1층 카페 자리 비었지? 거기 보증금이랑 월세, 시세보다 좀 더 올려서 내놔. 아주 콧대 높게 굴어도 돼. 그리고 앞으로 내 신상은 절대 노출하지 말게. 건물주가 누군지 철저하게 비밀로 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안사도는 모를 겁니다.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앞둔 그 교수 양반이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 목 좋은 자리가 바로 오늘 그녀가 무시했던 이 시장통 아줌마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제 뜨거운 볼을 식혀주었습니다. 교수 사모님과 방앗간 여주인. 과연 누가 진짜 갑이고 누가 을인지 머지않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의 갑질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애가 이번에 가구는 이태리 수입으로 하고 싶다는데 어쩌죠? 국내 브랜드는 영 디자인이 안 산다나 봐요. 아, 물론 사부인 형편 빤히 아는데 무리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부인은 이불이나 몇 채 해오세요. 시장통에 그런 건 많잖아요. 말끝마다 시장통, 형편. 그녀는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사부인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굽신거릴수록 그녀의 코는 더 높아졌고 요구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예비 장모의 등살에 시달리고 기죽어 지내는 제 눈치를 보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무시당하게 하고 그냥 결혼 엎을까?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착해 빠진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 저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잖아. 그리고 너희 장모님이 말씀이 좀 직설적이셔서 그렇지. 다 너희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자식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세우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 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실장, 이번에 준호 신혼집 말이야. 강남 1호 건물 펜트하우스 비워놔. 인테리어 싹 새로 하고 가구는 이태리 최고급으로 채워 넣어. 안사돈이 노래를 부르던 그 브랜드로
네. 회장님, 거기는 월세만 받아도 1,000만 원이 넘는 곳인데. 상관없어. 내 아들이 살 집이야. 그리고 명의는 준호 앞으로 돌려놔. 대신 결혼식 전까지는 절대 비밀이다.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마. 그렇습니다. 저는 안사돈이 푼돈 취급하던 제 돈으로 그녀가 평생 꿈도 못 꿀 30억짜리 혼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사주겠다는 몇 천만 원짜리 혼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은 집 한 채를 통째로 들고 갈 텐데 말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안사돈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단 들어가는 날, 저는 백화점 포장지로 곱게 싼 상자를 들고 사돈댁을 찾았습니다. 안사돈은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거실 구석에 툭 밀어놓더군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그냥 오시지. 열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상자 안에는 안사돈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5캐럿 반지와 현금 1억 원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겉포장은 시장에서 파는 촌스러운 보자기로 감싸 놓았지요. 그녀가 무심코 저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탓에 그녀는 그 엄청난 예단을 결혼식 당일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건은 며느리의 드레스 가복날 터졌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부인은 바쁘실 테니 저희끼리 다녀올게요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부르지 않은 진짜 이유는 청담동 웨딩숍에 저 같은 시장 아줌마를 데리고 가는 게 창피해서라는 것을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웨딩숍 근처 카페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그 옆에서 호들갑을 떠는 안사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참 예뻤습니다. 제 아들이 반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샵 직원에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매수해둔 샵 원장님이 스피커폰을 켜두셨거든요. 원장님,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데 내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냄새나는 방앗간에서 우리 귀한 딸이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살라고 하려고요.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라 하겠죠 뭐. 시골 내려가서 살아라.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라 한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안사돈은 단순히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과 저를 생이별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해. 1호점 카페 계약건, 사돈 어른이랑 미팅 잡아. 이제 안사돈의 남편 점잖은 척하지만 실속 없는 그 교수 양반을 제 무대로 끌어들일 차례였습니다. 안사돈이 청담동에서 공주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제 건물 관리실에서 굽신거리며 임대 계약서를 쓰고 있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덫은 놓였습니다. 향수 냄새 진동하는 그들의 목을 조여줄 고소하고도 끈적한 참기름 같은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속 빈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쪼개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뻥튀기 같은 것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돈댁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평생 강단에 서서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퇴직을 앞둔 그들의 통장 잔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잘난 체면 칠해하느라 쓴 품위 유지비, 안 사돈이 사모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 그리고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까지 그들의 가계부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연금만으로는 그 화려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니 퇴직금을 몽땅 털어 카페 창업에 목을 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높이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가벼우면서도 교수 체면이 있으니 아무데나 가게를 낼 수는 없다는 그 오만함. 강남 요지, 그것도 대로변,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워야 하고 주차장도 넓어야 한다며 까다롭게 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 건물을 관리하는 김 실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교수님 오셨다 가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요. 이 자리 아니면 안 되겠다고, 계약금 당장 쏘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강남 2호 건물 1층은 누가 봐도 탐내는 노른자위 땅이었으니까요. 통유리로 된 테라스에 유동 인구도 많고 바로 옆에는 유명 백화점이 있으니 카페 자리로는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다음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참, 교수라는 양반이 깎아달라는 소리는 어찌나 잘하던지. 본인이 이 동네 유진이 제자들을 데려오면 건물이 사니 어쩌니 하면서 월세를 20%나 깎아달라고 합디죠. 교육자 양심은 어디 팔아먹었나 봅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앞에서 고상한 척, 뒤에서는 푼돈 몇 푼에 목숨 거는 그 이중성. 제 며느리가 될 아이 앞에서 보여주던 그 점잖은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튕겨. 아주 비싸게 굴어. 건물주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 돈만 있다고 세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면접을 보겠다고 해. 면접이요? 세입자 면접을요? 그래. 우리 건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건물주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해. 아주 콧대를 높여서 그쪽이 애달파 죽게 만들란 말이야. 그날 저녁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바깥 양반이 이번에 아주 근사한 곳에 갤러리 카페를 내게 됐어요. 강남에서 제일 목 좋은 곳인데 건물주가 우리 남편 교수라는 소리를 듣고 아주 사정을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나 봐요. 역시 사람은 평소에 덕을 쌓고 살아야 하나 봐요.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찼습니다. 사정을 해서 들어오라고 했다니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 건 그쪽 남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짐짓 놀란 척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부인. 역시 사돈 어른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장사꾼은 꿈도 못 꿀 일이네요. 제 칭찬에 안사돈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럼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격이 있어야 손님도 물이 좋은 법이죠. 사부인 방앗간처럼 먼지 날리는 곳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나중에 오픈하면 한번 오세요. 커피 한 잔은 공짜로 드릴게. 아, 옷은 좀 깨끗하게 입고 오셔야 해요. 우리 카페 물 흐리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라. 과연 며칠 뒤 그토록 원하던 건물주와의 면접 자리에서도 그 소리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 실장은 교수 양반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 건물주 회장님이 워낙 바쁘고 성격이 괴팍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와도 계약 안 해주시는 분이니 사모님까지 꼭 같이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시고요. 그 말에 안사돈이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느라 부산을 떨었다는 소식이 며느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건물주 회장님에게 잘 보여서 월세를 깎아보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저는 그 시각 방앗간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몸빼 바지와 낡은 조끼는 저기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대신 3년 전 이태리 여행 갔을 때 샀던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에르메스 가방을 꺼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고춧가루 냄새나는 김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냉철하고 도도한 강남 건물주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제 건물 5층에 있는 건물주 전용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석 의자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 거리, 그리고 그 아래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사람들. 잠시 후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예약하신 손님들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짐짓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의자를 뒤로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의 그 지독한 향수 냄새가 사무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훌륭해서 꼭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라는 사돈 어른의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안사돈의 아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회장님 뒷모습만 봐도 기품이 넘치시네요. 저희 남편이 교수라 점잖은 사람이라 회장님 건물격에 딱 맞을 거예요. 기품이 넘친다라. 불과 며칠 전 냄새난다며 저를 벌레 보듯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격에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세입자 물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익숙한 억양.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정면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을 때 사돈 어른의 입이 떡 벌어졌고 안사돈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빙그레 웃어주었습니다. 오셨어요, 사돈 어른? 아니, 이제는 세입자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막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정막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안사돈은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돈어른 역시 점잖은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만 연발했습니다.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운 그 무거운 정적. 그것은 지난 3년 상견례 장소에서부터 며느리 혼수 준비 기간 내내 제가 겪어야 했던 무시와 서름이 역전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향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주우세요, 사부인. 그거 비싼 거라면서요. 바닥에 먼지 묻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안사돈이 허둥지둥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사부인이 맞냐고, 이 건물이 진짜 사부인 거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부인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그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빻아서 산 건물입니다. 운이 좋아서 강남에 이런 거 두어 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어쩌죠? 제가 격이 없어서 우리 사돈어른 카페 자리에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돈어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만 받아왔던 그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걸고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초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는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비즈니스맨의 얼굴 위에 서둘러 사돈이라는 가족의 가면을 덧씌우려 애쓰는 꼴이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거 참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부인이 그냥 소일거리로 장사나 하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큰 사업가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일거리. 그들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 치열했던 제 장사 인생을 그저 운 좋은 투기로 치부하고 싶은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임대차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두 분, 여기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가족이라고 특혜를 바라고 오신 건 아닐 테고. 제 말에 안사돈이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특유의 뻔뻔함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머, 당연하죠. 사부인 건물이라니 더 잘 됐네요. 남한테 월세 내느니 사돈끼리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이가 교수 출신이니 이 건물 품격도 높여줄 테고. 아, 그리고 아까 김 실장님한테 말한 월세 할인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더 신경 써주시겠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할인을 바라고 자신들이 내 건물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믿는 저 오만함.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자 사돈을 만났으니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인이요? 김 실장이 전달을 잘 못했나 보네요.
저는 할인을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께 이 자리를 내드릴 수 없다고 통보하러 불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돈어른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상견례 때 안사돈께서 하신 말씀. 격이 맞아야 어울린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건물은 사돈어른의 그 고상한 카페와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장사꾼이라 돈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고귀하신 교수님 카페에 제 냄새가 배면 손님 끊길까봐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그것은 안사돈이 3년 전 저에게 줬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었던 독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꽂히는 기분이었겠지요. 사돈어른이 다급하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도 다 했고 퇴직금도 다 끌어다 썼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고고한 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돈 앞에 비굴해진 늙은 가장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저들은 평생 저를 돈 많은 호구로 취급할 것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물을 알아보시죠. 아, 강남 바닥 좁으니 소문 안 나게 조심하시고요. 건물주들이 까다로워서 격 따지는 세입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문을 열며 그들에게 나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안사돈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그 명품 가방보다 제가 앉아 있는 이 의자의 권력이 훨씬 더 강했으니까요. 그들이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가슴속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예고편일 뿐, 이제 곧 있을 결혼식에서 저는 그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초라한 혼수와 제가 준비한 30억짜리 신혼집, 그 극명한 대비가 하객들 앞에서 공개되는 순간 안사돈의 그 빳빳한 고개가 어디까지 꺾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전화와서 난리가 났어. 엄마가 건물주라는 게 사실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놀랄 것 없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강남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조명이 켜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번호가 뜨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렸을 그녀가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애가 타들어갈수록 제 복수의 맛은 더 깊어질 테니까요.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강남 건물주라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알아놓으셨어.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난리셔. 가게 계약 못하면 퇴직금 다 날린다고. 아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참기름병 뚜껑만 닫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장모님이 불쌍하냐? 내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격이 안 맞는다. 무식하다 소리 들으며 무시당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 제 뼈 있는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마음 풀릴 때까지 하셔. 나도 장모님이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거 속으로 많이 화났었어. 엄마 뜻대로 해. 아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착한 녀석,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흙탕물이 튈까봐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코를 손수건으로 틀어막은 채 제 방앗간으로 걸어오는 꼴이라니. 평생 이곳을 천한 곳이라며 경멸하던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사부인. 안사돈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뇌물이겠지요. 저는 고추 빠는 기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굉음 속에서 저는 못 들은 척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고춧가루가 매캐하게 날리자 안사돈은 기침을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참 뒤에야 기계를 끄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옷 버리게. 냄새난다고 질색하시더니. 안사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아유, 사부인도 참.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다 오해예요. 이거 사부인 드리려고 산 홍삼이에요. 몸 생각하셔야죠. 오해라니요. 제 귀로 똑똑히 들은 모욕이 몇 트럭인데. 저는 쇼핑백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갑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저는 시장에서 파는 도라지 다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건 때문에 오신 거라면 헛걸음하셨습니다. 제 결정은 안 바뀝니다. 안사돈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는 닿기도 싫어하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그 가게 못 열면 화병 나서 죽어요. 위약금 물어낼 돈도 없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하실 거예요? 가족.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득될 때만 사돈입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안 됩니다. 사부인이 그러셨잖아요. 수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격이 안 맞는 사람이랑 동업하면 사달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푼돈 모아 장사한다고 비웃으셨죠? 그 푼돈으로 산 건물이라 교수님 수준에는 너무 누추해서 안 되겠네요.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은 상하는데 돈줄은 쥐고 싶고 그 모순된 욕망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김 여사한테 왜 저렇게 빌어? 사돈이라던데? 쯧쯧,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 김 여사가 저럴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안사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차에 올랐습니다. 꽁무니를 빼는 그 차를 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정도 망신으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사돈은 전략을 바꿨는지 이번에는 며느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혼수를 다시 해오시겠대요. 지난번에 보낸 건 너무 약소했다면서 예단비 1억을 더 보내시겠다고. 며느리의 난처한 목소리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제 마음을 사보겠다? 제가 가진 게 돈뿐인데 고작 1억으로?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가, 친정엄마한테 전해라. 가져오기로 한 것만 가져오시라고. 괜히 무리해서 빚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하시라고. 분수에 맞게. 이 말은 안사돈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불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신혼집 준비는 완벽하지? 네, 회장님. 강남 1호점 펜트하우스, 입주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등기 권리증도 도련님 이름으로 다 준비해뒀고요. 제 손에는 내일 하객들 앞에서 공개할 30억짜리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펜트하우스 열쇠가 들어있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내일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자신의 사위가 판검사가 아니라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시장통 시어머니를 뒀다고 험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 복덩어리를 걷어차 버린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자 3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식한 시장 아줌마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위대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요. 안사돈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져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안사돈이 그토록 고집했던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으니까요. 꽃 장식 하나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그곳에서 안사돈은 마치 여왕처럼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수 남편의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벼랑 끝에서 춤추는 광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랑 측 혼주석에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주러 우르르 몰려왔지만 안사돈은 그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사부인, 하객들 옷차림이 좀 호텔 분위기랑 너무 안 맞네요.
저쪽 구석으로 좀 가 있으라고 하세요. 그녀는 끝까지 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녀의 그 고개는 영원히 땅바닥을 보게 될 테니까요. 식이 시작되고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은 듬직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포개 잡으며 마음속으로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예물 교환 및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랑 어머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장 아줌마가 해봤자 금반지나 한 돈 해왔겠지 하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기름 짜고 고춧가루 빻으며 살아온 무지렁이 엄마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냄새나는 돈뿐이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 권리증과 펜트하우스 열쇠, 그리고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그 내용이 확대되어 비치자 하객석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남 XX타워 펜트하우스. 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이의 이름으로 된 신혼집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 품위 유지비로 쓰라고 넣은 10억 통장입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30억이 넘는 아파트와 10억 현금, 도합 40억이 넘는 결혼 선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안사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품이니 격식이니 하며 자랑했던 것들이 제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께서 늘 말씀하셨죠. 격이 맞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제 아들과 격 맞게 살라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그쪽 집안에 꿀릴 거 하나 없죠?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다. 신랑 엄마가 강남 큰손이라며? 신부 엄마는 혼수 얼마나 해왔는데? 표정 봐, 완전 굳었어. 안사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장 아줌마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재력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건물에 새들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거절당했다는 비참한 현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안사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부인, 아니 회장님, 저기 아까 그 아파트가 정말.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부인, 채통 지키세요. 하객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며느리 이제 그쪽 집안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줄 거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이 카페 계약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위 체면을 봐서라도. 결국 또 본론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였습니다. 딸의 행복보다 남편의 카페가 더 급한 그녀의 이기심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 체면이요? 제 아들은 이제 30억짜리 집주인입니다. 장인어른 카페 망한다고 기죽을 위치 아니에요. 그리고 정 그렇게 카페가 하고 싶으시면 저기 경동시장 제 방앗간 옆에 빈 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로 오시죠? 보증금은 싸게 해드릴게. 대신 냄새는 좀 참으셔야 할 겁니다. 안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한 얼굴이 눈물에 번져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던 그녀가 처참하게 을로 전락하여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패백실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오늘따라 샤넬 향수보다 더 향긋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가 알게 될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사돈이 딸에게조차 숨겼던 친정집의 빚더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때야말로 사돈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내외가 펜트하우스에 입주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 자신이 잡지에서나 보았던 최고급 가구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어머니 무시하고 상처만 드렸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허세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물들지 않고 바르게 큰 아이.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가, 부모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다. 너는 그냥 내 딸이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훈훈한 저녁 식사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입주민님 죄송합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따님을 만나야 한다며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셔서요. 경찰을 부를까요? 화면을 보니 안사돈과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은 흐트러진 채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꼴이 영락없는 시정잡배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사돈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엄마 좀 살려다오. 사부인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며느리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길거리에 나앉다니? 아빠 퇴직금 있잖아. 그걸로 카페 하신다며. 그러자 옆에 있던 사돈 어른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사돈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그들의 진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화려한 생활은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교수 월급으로는 안사돈의 사치와 품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퇴직금은 밀린 빚을 갚는데 반 이상이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카페를 차려 한 방을 노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 계약을 거절해버리자 이미 인테리어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낸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했고 급기야는 사채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아, 내 시어머니가 40억이나 썼다며. 그 돈의 10분의 1만 있어도 우리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3억만. 딱 3억만 빌려달라고 해라. 응? 안사돈은 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딸에게 돈 좀 뜯어내라고 강요하는 그 모습은 부모가 아니라 채권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나 시집 올 때 해온 혼수, 그것도 빚이었어? 나한테는 아빠가 모아둔 돈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나를 담보로 그런 짓을 해? 야, 이년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런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우리가 너 의사, 판검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고작 상고 나온 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이라도 뜯어와야 할 거 아니야. 안사돈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고 나온 놈. 제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안사돈의 얼굴에 착 뿌렸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안사돈이 헉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실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더러 상고 나온 놈이라고 해? 내 아들은 대기업 과장의 강남 건물주다.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쓴 사채 차용증 복사본이지? 내 김 실장이 다 알아봤어. 당신들, 내 며느리 이름 팔아서 돈 빌렸더군? 우리 딸이 강남 건물주 며느리다. 곧 돈 나온다 하면서 사돈 어른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사돈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아빠도 아니야. 어떻게 나를 팔아먹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안사돈이 딸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제 아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제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사돈 내외는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뼈에 사무칠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잠깐 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제 말에 안사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사부인,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경동시장에 방앗간 말고도 식당을 하나 하는데 거기 주방 설거지 자리가 비었네요. 월급 250만 원. 두 분이서 거기서 일하시면 제가 사채 이자는 막아드리죠.
네. 우리가 교수고 사모님인데 어떻게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를. 싫으면 관두시고요. 당장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선택하세요. 길거리에 나앉을지 고무장갑 끼고 제 밑에서 일할지. 사돈 어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때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들의 고고했던 자존심은 빚더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듯 나간 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너는 이제 저 빚더미 지옥에서 탈출한 거야. 내가 너 지켜준다.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사돈댁이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경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장에는 새로운 구경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 방앗간 옆 국밥집 주방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로 허리가 구부정한 중년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릅니다. 한때 강단에서 펜대를 굴리던 사돈 어른입니다. 이거 이번 테이블 하고 주방 이모가 소리를 지르면 네, 갑니다. 하고 굽신거리며 뛰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 고고했던 교수님의 자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통 앞에는 안사돈이 앉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던 그 손에는 빨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고 샤넬 향수를 뿌리던 몸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튄 앙치마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릇을 닦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3년 전 제 손톱 밑에 때를 보며 더럽다고 인상을 찌푸리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이나 할까요? 저는 가끔 방앗간 일을 하다 말고 국밥집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그릇을 깨먹고 손님들한테 혼나서 울기도 많이 울더군요.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가게 앞에는 늘 험상궂은 사채업자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유일한 동아줄인 제가 그들의 빚내자를 대신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노동의 대가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린 형벌이자 갱생의 기회였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지은이가 방앗간에 들렀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살짝 부른 며느리는 국밥집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안 보고 싶으냐? 그래도 부모인데 한번 가보지 그러니.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한테 부모님은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땀 흘려 돈 버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독하게 마음먹은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에 갓 짠 참기름 한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태어날 아기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어주마.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라. 시장을 걸어 나오는 길, 안사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던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수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를 노려보거나 억울해했겠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고단함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지금의 이 고된 노동이 평생 허세와 거칠애로 쌓아 올린 가짜 인생보다 더 정직하고 가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땀 냄새나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녀도 비로소 돈이 얼마나 무섭고 귀한 것인지 배우고 있겠지요. 저는 다시 제 방앗간으로 돌아와 기계를 돌렸습니다. 고소한 깨 볶는 냄새가 시장 골목에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는 이 냄새가 촌스럽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아들을 키워내고 오만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승리의 향기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강남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명품을 휘감지 않아도 몸빼 바지를 입고 있어도 제 스스로가 당당하면 그게 바로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아들의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매출 좀 좋으셨습니까? 아들이 너스레를 떨며 차 문을 열어줍니다. 뒷좌석에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격이란 건 돈으로 사는 것도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고 제 밥벌이 정직하게 하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사람의 품격이 아닐까요? 사돈내외가 언젠가 빚을 다 갚고 그곳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며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야 사돈 어른과 제가 격이 좀 맞는 것 같네요 라고요. 오늘도 제 옷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냄새가 참 좋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훈장이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 여사의 통쾌한 복수극을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나요?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땀방울은 그들의 향수보다 훨씬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흘린 땀이 보석이 되어 빛나는 날, 그들은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한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헛에 가득했던 사돈을 국밥집 설거지꾼으로 참교육한 김 여사님의 이야기, 속이 뻥 뚫리셨나요?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주위에도 김 여사님 사돈처럼 사람 무시하는 갑질 인간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이다 댓글을 기다립니다.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